참 쓸모있는 인간 김연숙. 원래 부끄러움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남부끄러움이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선이지요. 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선도 곰곰 따져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비교를 전제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늘 나와 남의 시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영향을 끼쳤던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된 심리적 적응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로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작동시켰고 그것이 점차 진화했다는 것이지요. 경향신문 전중환의 진화의 창.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2016년 11월 1일. 이렇게 본다면 부끄러움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유용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끄러움은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관계하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혹은 가져야만 하는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도나 파장, 깊이나 넓이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의 한 구절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순결한 영혼의 극대치도 있지만 낯이 너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한무치나 철면피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며칠 전의 일을 잊어버린다면 또 누군가는 아주 오랫동안 부끄러움을 깊이 새겨두기도 합니다.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를 벗어난 이후 23년 동안이나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인간 존재의 부끄러움을 되새기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요. 윤동주나 프리모 레비의 경우처럼 순도 높은 절대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통해 양심의 불을 밝히고 그 불빛 앞에서 내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이 성찰과 반성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힘이 될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종종 부끄러움이 자기 경멸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이는 현상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도 자주 지적되어 온 바이니까요. 또 그 때문에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부끄러움을 자기 존재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는 노예의 도덕이라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수치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것인 반면 죄책감은 자신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움은 인간 존재 그 자체와 맞닿아 있는 보다 근원적 감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법과 규범에 지배되는 도덕 감정이라면 부끄러움은 법을 벗어난 지점에서 인간의 존재와 만나는 존재론적 감정이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이 인간임을 내세울 수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에는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유난히도 많이 등장합니다. 시대 배경이 일제강점기인데다가 최참판댁의 몰락과 함께 마을도 파탄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분노를 폭발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력함과 우울함을 느끼고 그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적극적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은 부끄러움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힘겹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은 천의 고아가 된 서희의 재산을 노리는 조중구를 응징하기 위해 한밤중에 최참판댁을 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최찬판댁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조중구 부부를 덮치고자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서희의 동의 아래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양반을 기습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하극상이자 반역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겁먹고 주춤거리는 게 지극히 당연했죠. 다만 서희를 중심으로 원래의 최찬판댁을 일으켜 세우자는 명분이 뚜렷했고 몇몇이 앞장선 덕분에 형사리의 남자 대부분은 습격 사건에 가담하기로 뜻을 같이하며 뭉칩니다. 이때 두만아비는 거사가 일어나기 직전 아들을 데리고 강 건너 사돈댁으로 몸을 피합니다. 위험한 일에 끼어든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고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난감합니다. 아예 피해버리는 게 최선이다 싶어 사돈 생일을 핑계 삼아 평사리를 떠나버린 거지요. 며칠 후 평사리로 돌아온 두만아비는 깜짝 놀랍니다. 그가 피신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골치 아픈 일에 엮이지 말자. 애기씨가 가엾지만 내가 어쩔 거냐. 누가 땅주인이든 나는 열심히 농사짓고 내 가족만 잘 건사하면 된다. 쓸데없는 데 끼어들다 도리어 다치기 십상이다 등등 자신과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두만아비는 서희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조중구가 완전히 최찬파댁을 차지하더라도 그 역시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돌아와 보니 평사리는 그야말로 난리 북새통이었습니다. 조중구 응징은 실패했고 습격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서희는 거의 유폐된 신세가 되어 조중구 부부의 갖은 닥달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평사리 사람들은 습격 사건에 한패거리로 몰릴까봐 얼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중구는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농부 정환조를 폭도로 지목해 순식간에 처형당하게 만듭니다. 한조는 습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마을로 돌아온 한조는 자신이 없는 동안 거사가 행해졌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그가 폭도로 지목된 것은 조중구의 해묵은 앙금 때문이었지요. 처음 조중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한조는 공손히 인사하는 대신 그저 시큰둥하게 바라봤고 그 때문에 조중구는 양반을 우습게 여긴다며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일이 원한이나 앙금으로 남기에는 너무 시시한 수준의 일화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때 양반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한바탕 메타작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치졸한 조중구는 계속 한조에 대해 감히 젖따위가 하는 앙심을 품고 있었고 습격 사건 이후 조중구 앞에 우연히 나타난 정환조는 분풀이 대상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조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 명확한 알르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놈도 폭도라는 조중구의 말 한마디에 질질 끌려가 끝내 처형당하고 맙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한조의 어이없는 죽음 앞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그야말로 기함할 듯 울부짖습니다. 피 끓는 울음소리를 듣다 못해 강가로 나온 두만아비는 눈앞에서 흐르는 강물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신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친구 한조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이 떠올라 견딜 수 없습니다. 친구 윤보, 형제 같은 이웃 영팔이와 용이도 어디에 있는지 죽은 건지 산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랜 친구와 이웃의 얼굴을 떠올리니 두만아비는 망연자실, 넋이 나갈 지경입니다. 목구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헛기침으로 누르며 차디찬 겨울 강바람 속에 떠 있었을 뿐입니다. 참 쓸모있는 인간, 김연숙.